한일 관계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오랜 기간 역사 문제를 겪어온 데다가 최근엔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국면을 맞으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아베 내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를 반등시킬 재료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역시 한국 때리기를 통한 지지율 반등 모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 사라진다. 일본 선제 공격하자. 아베 내각은 자국 안보의 불안함을 재료로 군사력 강화를 하려는 야욕을 오랜 기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내각 지지율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사연임을 노리는 아베 총리에 의해 적극 추진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이것을 한국과 관련된 이슈와 밀접하게 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보도가 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옵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관련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오랫동안 이뤄졌었는데 이제 그것이 미 국방부까지 관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미군을 순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일본과 괌 등에 재배치하는 방법도 고려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 금지안을 미 의원들이 발의해 통과시켜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지만 이 법안에는 행정적 예외 사항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활용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본은 여기서 놓치지 않고 자국의 역할을 적극 강조합니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이 한국의 공세로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일본에도 안전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이 적극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주변국들을 먼저 성제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일본은 이번 달에 발간된 방위 백서에서 북한이 일본을 핵 공격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와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북한이 실제 상공을 지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본도 그에 관한 방어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일본 언론들이 강조하는 점은 중국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케이는 중국이 일본을 얕보고 있다면서 중국에 뭔가 보여줄 때가 왔다며 군사력 증강을 논합니다. 센카쿠 열도를 지키는 것은 일본의 가장 큰 당면한 과제이므로 국방력 증가는 필연인 것입니다. 여기에 고노다로 방위상은 적극적인 방어 능력은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면서 헌법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속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전쟁 가는 국가로 가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오히려 내심 반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점점 군비 강축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인데 일본이 미국에서 무기를 들여와서 군사력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미국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과 북한 등을 견제하기에 좋은 옵션도 되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F-35 105대를 일본에 판매하는 최종 승인을 완료하면서 이는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군이 묵인하는 일본 군사력 강화는 누구도 제재할 수 없고 가장 걸리는 것은 아직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전쟁 관련 일본의 헌법 개정인데 이는 곧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아베 내각이 코로나19 확산을 헌법 개정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자신의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온전히 중국과 북한만을 경계하려고 하는 개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비상식적으로 한국의 수출 규제 정책과 더불어서 독도 분쟁 등 끊임없이 한국과 마찰을 일으켜왔기 때문에 군사력이 충분히 확장되는 순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자명하며 그 가운데 한국 카드는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점점 감축된다면 오히려 미군 없는 한국 땅은 북한,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노림수가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아베 내각에 있어서는 일종의 호재이기 때문에 내심 바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명칭을 동해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해가 동해가 될 것이다. 일본 우익 언론은 연일 한국이 최근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눈에 띄고 있다며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개합니다. 최근 유명희 산자부 통상본부장의 WTO 총장 이프보는 일본이 사활을 걸고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국제 무대에서 총장들을 국가 간에 돕는 일은 있지만 낙선 운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만 일본은 한국 후보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매 운동과 같이 한국에 대한 보이콧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한국에서 절대로 WTO 총장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전 세계의 한국 WTO 낙선 운동의 재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본해가 동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반기문 총장의 예를 기억하자는 것인데, 반기문 총장이 과거 유엔 근무할 때 그는 한국 서울의 오케스트라를 유엔에 초대했으며 팜플렛을 배포했는데 그 지도에서 일본해가 동해로 표기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명백히 국제 룰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유엔 사무총장이 자국의 지도를 배포하면서 동해로 표기한 사실을 봤을 때 유명희 본부장이 WTO 총장이 된다면 세계무역기구의 공식 지도에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총장 재직 당시에 한국의 뮤지컬 안중근 공연에 각종 유엔 대사를 초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치적인 요소를 국제 무대로 끌고 나와 전 세계의 질서를 흐트려 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WTO 총장이 되는 것은 반기문 유엔 총장의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유명희 통상본부장의 나이가 반기문 총장보다 젊은 것도 악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 총장의 경우에는 유엔 총장을 62세에 취임해 결코 한국의 공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WTO 총장을 마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WTO 총장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규제 소송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에서 일본이 불리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별하별 생각을 다해가면서 절대로 유명희 총장은 안 된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한국은 수출규제 문제를 국제 안보 문제로 연결시켜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때문에 동북아시아 안보를 우려하는 미국이 가장 크게 당황했으며 그들의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식입니다. 일면 미국조차 크게 고려하지 않는 막무가내식의 한국이 국제 무대에 수장을 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미국을 크게 신경 쓰는 일본은 또한 WTO의 후보 중 아프리카 케냐 후보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케냐는 중국의 많은 지원을 받는 국가인데, 그렇게 되면 WTO는 중국의 뜻대로 휘둘린다며, 이는 미국이 강하게 반대해서 결국 WTO 총장이 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반대하는 한국을 미국도 역시 반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생각하는 만큼 모든 면에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정황이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주일 미군도 철수시킬 생각.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일본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면 자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내심 바라는 면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 미군 철수도 고려하는 모양입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주일 미군 주둔 경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80억 달러 약 9조 6천억 원을 요구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씨의 진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16일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6월 하순에 출판한 회고록에 작년 7월 자신의 일본 방문 때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에게 주일 미군 주둔 경비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액을 전달했다고 썼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로 연간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주둔 경비 전체의 50%를 덧붙여 올린 금액이라고 회고록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지키는데 미국이 이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일 미군 주둔 경비 요구액을 산정했음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막상 일본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으로 트럼프 아베 정상 간의 친분이 두텁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는 규모에 맞게 훨씬 큰 이익을 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군 철수라는 트럼프 동맹 공식을 여지없이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일은 일본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일본도 연간 10조 원의 방위비를 지불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주는 방위비 스트레스는 트럼프 대선 전까지 계속해서 시달리는 것은 한국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서 관련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도 일본의 최우선 동맹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과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견제하거나 비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려는 한국을 온갖 견제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 아전인수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술규제로 연결시켜 국제법을 무시한 자신들의 행동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한국에는 WTO 총장이 과연 자질이 있겠냐면서 끊임없는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유네스코에 강제징용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전시관에는 오히려 군함도 전체를 왜곡 날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려 함에 따라 더욱더 한국과의 갈등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레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절대 거리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대륙붕 영장론이 팽배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한국이 먼저 제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극심한 반대로 결국 1974년 한국과 일본은 제7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한일 대륙붕 협정을 맺었는데요. 이 협정의 내용은 협정은 1978년 발효된다. 50년간, 즉 2028년에 협정은 만료된다. 그때까지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 탐사나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93년 당시 현재 유가가 배럴당 20달러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라며 한일 공동 탐사를 미뤄왔는데요. 현재는 당시보다 유가가 2배 이상 올랐음에도 여전히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우드로 윌슨 보고서대로 제7광구에 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면 배럴당 40달러인 현재 유가로 계산해도 4680조 원에 이른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은 2008년 제7강국 인근에서 중국이 유전 개발에 성공하자 중일 공동 개발에 합의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방해는 2028년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 종료 시까지 기다렸다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내세워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해 독식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밝혔습니다. 한국이 제7광구의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했을 당시 미국 우드로 윌슨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최대 210조 입방피트였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보다 10배 정도 많은 규모인데요. 원유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배를 훨씬 웃도는 100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선산업과 가전제품, 스마트폰에 이어서 미래 산업들의 핵심인 반도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한국의 현대차가 토요타를 디자인 측면에서나 성능에서나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일본이 7광구에서 나오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천연자원을 한국과 나눠 갖지 않고 앞으로 8년 동안 시간을 끈 뒤에 혼자 독식해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핑계고 사실상 매장량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윌슨 센터의 보고서에서 천연가스는 사우디의 10배, 원유는 미국의 4.5배가 매장돼 있음이 한 차례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아시아 개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제7광구 지역을 탐사한 결과 대만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1980년 한일 양국이 탐사와 시추를 마쳤고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은 결과 3개 시추공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유국이 되어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기대감에 한국에서는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에 국민가요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짓눌러버린 일본의 한국의 엄청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의 통보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은 절대적으로 일본의 동의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7광구를 개발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인데요. KBS는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이 거절할 경우를 감안하고서라도 한국 정부가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일본에 말로만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한국형 경량 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8월 국방부는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보시면 내년부터 3,000톤급 잠수함과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4,000톤급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초계 범위가 1.5배 이상 넓어지고 24시간 초계가 가능한 해상 초계기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체 고속 상륙작전 능력 보강을 위해 상륙 기동 헬기와 고속 상륙정을 도입하고 국내 개발 중인 KF-X 보람의 한국형 전투기를 양산해 공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항공모함과 한국의 공군 전력이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149km 거리에 있는 한국 최남단 2호도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칠광구와 매우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최근까지도 이 지역에서 한국 해군을 도발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23일 오후 2시 3분부터 오후 2시 38분까지 약 36분 동안 2호도 서남방 131km 수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대잠 초계기 한 대가 대한민국 해군 소속 함정인 대조영함에 대해 거리 540m, 고도 60에서 70m로 저공 근접 비행을 실시하며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도발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1차 도발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18일 2차 도발을 감해 2019년 1월 22일 3차 도발에 이어서 2019년 1월 23일 2호도에서 4차 도발을 감행한 일본. 당시 한국의 대조영함은 일본에 20차례나 경고통신을 보냈지만 일본 초계기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서욱 당시 육군 중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일본 초계기가 2호도 근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 비행한 것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 일본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밝혔습니다. 5천조 원에 육박하는 천연자원이 매장된 제7광구에서 한국의 대대적 해군력 증강이 현실화되려 하자 일본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이 제7광구를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하지 않고 독식하기 위해서 7광구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의 2호도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렇게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골칫거리인 2호도에 해상과학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2호도가 위치한 해역은 국제법상 한국의 해양 관할권에 속하고 한국 대륙붕의 일부로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거해 설치된 해저광구는 제4광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을 압도해 2호도와 제7광구를 독식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언론사인 CNN과 포브스는 한국의 경항모 건조와 여기에서 운영할 전투기 확보 계획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면서 한국의 경항모가 미국 해군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유사한 수준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한국 경항모의 가격이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4천억 원 이상일 것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게다가 미국도 한국의 해군력 증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일본은 절망에 빠져버렸는데요.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올해 공개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시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일본과 한국이 각각 5위와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해군력만 비교해보면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호위함은 12대로 일본의 2배이고 일본은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소형 구축함을 한국은 18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6대 보유한 순찰대를 한국은 111대 보유하고 있죠. 게다가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은 GDP의 236.6%에 달해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일본 정부는 전체 예산 중에서 230조 원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빚을 갚거나 빚에 대한 이자를 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의 국방력에 배정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GDP의 1%도 채 되지 않는 반면 정부의 재정 상황이 너무나도 건전한 한국은 GDP의 무려 2.6%를 국방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방력 격차가 앞으로 빠르게 벌어질 것이고 이번에 한국이 일본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7광구 개발을 선포